12,000년 전 대홍수의 흔적이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발견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충격에 빠뜨렸고 옥스퍼드 대학이 기존 이론을 폐기하게 만들었으며 중국이 동이족 기록을 전면 재검증하도록 했어요. 2,847개의 산악 유적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DNA는 12,000년 전 하나의 조상을 가리켰으며 알타이의 벽화와 한반도의 산재가 같은 언약을 증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증거의 끝은 동쪽 끝, 한국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억이 이곳에서 완성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리드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고환경 연구소에서 30년째 고대 기후변화와 성경 사건의 교차점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예요. 빙하 코어를 분석하고 퇴적층을 뒤지며 수만 년 전 지구의 기억을 한 층 한 층 복원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하지만 2019년 12월 17일, 그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북극 그린란드 빙하 코어 분석실. 영하 15도의 냉동고 안에서 저는 12,000년 전 얼음 샘플을 현미경 아래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두께 5cm, 무게 2.3kg의 얼음 기둥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미세한 기포들이 박혀 있었고 그 기포 안에 12,000년 전의 공기가 갇혀 있었죠.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넣고 산소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완만한 곡선이었어요. 그런데 12,047년 전 지점부터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산소 18동위원소 비율이 급격히 변한 거예요. 기온이 불과 50년 사이에 섭씨 7도나 급상승했다는 뜻이었는데 이건 지질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래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측기 오류일 거라고 생각하며 샘플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측정. 동일한 결과. 세 번째 측정. 여전히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래프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섭씨 7도의 기온 상승.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북극 빙하가 폭발적으로 녹았다는 뜻이었고 그린란드 빙상만으로도 최소 6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6m. 2층 건물 높이만큼의 물이 전 세계 해안을 덮쳤다는 거예요. 아니, 빙하는 그린란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 알래스카, 스칸디나비아, 알프스. 만약 같은 시기에 전 세계 빙하가 동시에 녹았다면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전 세계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 빙하 연구팀의 이고르 페트로프, 티베트 고원 탐사대의 텐진, 노르부, 중동사해 지질조사단의 요람 슈타인. 모두 20년 이상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이었어요. 12,000년 전 당신들 지역에서 물의 흔적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긴급히 데이터를 확인해 주십시오. 3일을 기다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연구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이메일 알림음에 깨어나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오전 첫 답장이 도착했어요. 이고르였습니다. 다니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알타이 빙하 코어에서 동일 시점에 급격한 기온 상승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산 아래 퇴적층에서 대규모 홍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심장이 두 번 뛰었습니다. 1시간 후 텐진에게서도 답이 왔어요. 티베트 고원 남쪽 호수 바닥 퇴적물 분석 결과 12,000년 전 물의 유입량이 평소의 340배였습니다. 요람의 답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해 지층에서 12,000년 전 염분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 증거 발견. 대량의 담수 유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침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었어요. 전 지구적 규모의 대재앙이었습니다. 12,000년 전 지구 어딘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물에 잠겼던 거예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랍에서 빨간 핀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하나씩 꽂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 길가메시 서사시가 발견된 곳, 인도 북부, 마누 신화가 전해지는 곳, 중국 황하 유역, 여화가 하늘을 메웠다는 전설의 땅, 그리스 테살리아, 데우칼리온의 홍수 설화가 남은 곳, 남미 안데스, 비라코차가 물에서 세상을 재창조했다는 신화의 현장. 핀 10개, 20개, 30개. 손가락이 저리도록 핀을 꽂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미, 호주, 폴리네시아까지. 제가 지난 15년간 수집한 전 세계 대홍수 신화 발생 지점이었어요. 54개의 빨간 핀이 지도를 채웠을 때 저는 뒤로 물러나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핀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서쪽에서 시작된 점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며 거대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란 고원,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티베트를 거쳐 모든 선이 동쪽 끝을 향했어요. 저는 숨을 참고 손가락을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카스피해, 텐산 산맥, 고비 사막, 만리장성, 그리고 손끝이 지도 위 작은 반도에 닿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반도였어요. 모든 곡선이, 모든 점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인류의 홍수 기억이 모두 저곳을 향하는 걸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고 무작위치고는 너무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에서 성경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표지의 히브리어 성경이었어요. 창세기 7장을 펼쳤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온 지면을 덮으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되 30년간 수백 번 읽은 구절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손안의 과학 데이터와 성경의 기록이 완벽하게 겹쳤어요. 12,000년 전 빙하기가 끝나며 지구를 덮은 물. 전 세계 신화에 기록된 대홍수. 그리고 54개 지점이 그린 동쪽을 향한 곡선. 이건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어요. 인류가 실제로 겪은 재앙이었고 생존자들이 남긴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날의 물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두려움은 기억이 되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의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곡선을 따라가 보기로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인류가 걸었던 그 길을 제 발로 직접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들이 동쪽으로 향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54개의 빨간 핀이 그린 곡선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 3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인류의 이동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화와 전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그들이 물을 피해 올라간 곳, 그들이 남긴 구조물의 좌표 말이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산하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여기에는 전 세계 고고학 유적의 위치 정보가 GPS 좌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했어요. 해발 1500m 이상. 형성 시기 12,000년에서 8,000년 전 사이. 거주 또는 의뢰 목적의 구조물.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총 2,847개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알타이 산맥 327곳, 히말라야 산계 543곳, 티베트 고원 412곳, 중국 서남부 산악지대 681곳, 한반도 및 만주 일대 284곳. 리스트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엑셀 파일을 열고 하나씩 좌표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도, 경도, 해발고도 연대 측정 결과까지. 클릭, 복사, 붙여넣기. 단순 반복 작업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목이 저리고 눈이 뻑뻑해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어두워지는 동안 저는 책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12월 22일 오후 8시 마지막 좌표를 입력했을 때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2847개의 점. 각 점마다 위도와 경도 2개의 숫자. 총 5694개의 데이터. 눈앞이 흐릿했지만 저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세계 지도를 불러왔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대륙의 윤곽선만 희미하게 그려진 화면이었어요. 엑셀 파일을 프로그램에 임포트했습니다. 좌표 표시 시작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위로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쪽에서 터키 동부, 이란 고원, 카프카스 산맥에 노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동쪽으로 카스피의 남쪽, 힌두쿠시 산맥, 파미르 고원. 점들이 선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텐산 산맥을 따라 동쪽으로 타린 분지를 우회해 골륜 산맥으로 다시 티베트 고원을 가로질러 2847개의 점이 모두 표시되는데 3분 17초가 걸렸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노란 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었습니다. 점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 명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점들이 마치 강줄기처럼 하나로 모이며 동쪽으로 흘렀어요. 알타이에서 텐산으로, 텐산에서 티베트로, 티베트에서 히말라야 남쪽을 돌아 중국 서남부 산악지대로, 그리고 황하 상류를 거쳐 동쪽 해안까지. 마지막 점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 기능을 사용해 곡선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점들의 밀집도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간은 촘촘했고 어떤 구간은 듬성듬성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명확했어요. 마치 누군가 길을 안내하듯 점들이 하나의 경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통계적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GIS 프로그램의 방향성 분석 도구를 실행했습니다. 각 점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점까지의 방향 벡터를 계산하는 기능이었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3분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평균 방향각 동쪽 기준 87.3도. 표준 편차 8.2도. 방향 일치율 95.7%.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95.7%. 2847개 유적 중 2725개가 동쪽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8도 이내로 정렬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건 무작위 분포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된 배치였고 계획된 이동이었으며 명백한 경로였습니다. 저는 프린터로 달려가 지도를 출력했습니다. A4 용지 10장에 걸쳐 출력된 지도를 바닥에 이어붙였어요. 무릎을 꿇고 지도 위에 엎드려 곡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정말로 이 길을 따라 움직였어. 하지만 왜일까요? 왜 산으로 올라갔고 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유적의 위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브리 대학교 지리학과 레이첼 골드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30년 동료였고 지리정보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였으며 가장 냉정한 비평가였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받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레이첼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과 논문으로 가득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레이첼은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다니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가방에서 지도와 USB를 꺼내 그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레이첼,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미친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데이터가 화면에 뜨자 레이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30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좌표를 재확인하고 통계를 다시 돌리고 다른 변수들을 대입해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죠. 다니엘.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역시 제가 잘못 본 거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데이터는 맞아요. 통계도 정확해요. 그게 문제예요. 레이첼은 의자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95.7%의 방향 일치율은 자연 발생적 정착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의도된 이동의 증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된 이동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흩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었지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봐야 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유적의 위치가 아니라 구조를 보기로 한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건축물을 세웠는지 확인하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건축 도면을 다운받기 시작했어요. 몽골 알타이 산맥의 석조 구조물, 티베트 고원의 제단 유적, 중국 윈난성의 산악 주거지, 한반도의 고인돌과 제천단. 도면 127개를 모아 화면에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재료도 달랐으며 세부 장식도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기본 구조를 비교하자 놀라운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모두 둥근 기단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각형도 아니고 타원형도 아닌 완벽한 원형 기단이었습니다. 둘째,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수로가 있었어요.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기단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하늘을 향한 수직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기둥이나 탑 또는 계단식 재단이었죠. 저는 자를 가져와 각도를 재봤습니다. 수로의 경사각이 거의 일치했어요. 알타이 유적은 32도, 티베트는 31.5도, 윈난은 32.3도, 한반도는 31.8도. 오차범위 1도 이내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5,000km 떨어진 곳에서 수천 년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각도로 수로를 팠다는 건 그들이 같은 지식을 공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세기를 펼쳤어요. 노아의 방주 치수를 찾았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6대 1대 0.6 그리고 유적들의 기단 지름과 높이 비율을 계산했어요. 평균 5.8대 1대 0.58. 손이 떨렸습니다. 거의 같은 비율이었어요. 그들은 방주를 본떠서 구조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방주의 기억을 간직한 채 건축했던 거예요.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2847개의 점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발자취였어요. 그들은 물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방주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고 언약을 붙들며 수로를 팠으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같은 구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한 채 동쪽으로 계속 걸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흩으셨지만 기억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알타이에서 티베트를 거쳐 한반도까지 그들이 걸었던 6,000km의 길을 제 발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자에서 탐험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2020년 6월 몽골 알타이 산맥 해발 2,3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쓰라렸습니다. 테라비브를 떠난 지 22시간,
울란바토르에서 지프로 8시간을 더 달려온 곳이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 정상에 1만 1000년 전 사람들이 쌓아 올린 돌무덤이 서 있었습니다. 현지 고고학자 바트르 에르덴이 제 옆에 섰어요. 45살의 그는 20년간 알타이 유적을 발굴해온 몽골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시던 유적을 직접 보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돌을 만지고 흙을 파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유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돌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거친 화강암이었지만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1만 1000년 전 청동기도 철기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돌도끼만으로 이 돌들을 다듬고 쌓아 올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르가 손전등 2개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하세요. 입구가 좁습니다. 3미터쯤 기어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비추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장 높이 약 2.5미터, 지름 7미터의 원형 공간이었어요. 벽면은 판석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져 있었고 바닥은 완벽하게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바닥 구조였어요. 중앙에 지름 2미터의 둥근 기단이 솟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깊이 15cm의 수로가 원형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수로는 다시 네 방향으로 갈라져 벽면까지 이어졌고 벽면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로에 손을 넣어봤습니다. 경사가 느껴졌어요. 제가 도면에서 측정한 각도와 일치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바트르가 설명했어요. 여름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도 비가 내려 새어들어와도 물은 절대 이 기단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바깥으로 흘러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죠. 저는 손전등을 기단 위로 비췄습니다. 이 높이에서 이렇게 정교한 배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단순한 생존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트르가 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단에 올라섰습니다. 북쪽 벽에 희미한 무언가가 보여서 저는 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붉은 안료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세월에 많이 바랬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새였어요. 날개를 활짝 펼친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나뭇가지였습니다. 작은 가지에 3개의 잎이 달려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형상,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비둘기. 그 비둘기가 물고 돌아온 감람나무 잎. 홍수가 끝났다는 표시였어요. 제 손이 벽화 위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만 1000년 전 누군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둠 속에서 붉은 안료를 준비하고 돌벽에 새의 형상을 새기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았다. 물이 끝났다. 새가 돌아왔다. 그런 안도와 감사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바트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서요. 하지만 우리 몽골 학자들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새를 통해 희망을 표현하는 건 보편적 상징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편적 상징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바트르. 부리에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새, 그것도 정확히 3개의 잎이 달린 가지를. 문새는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낭에서 자료 파일을 꺼냈어요. 방수 처리된 투명 케이스에 넣어온 사진들이었습니다. 티베트 고원 유적 벽화, 중국 윈난성 석굴 스케치, 카자흐스탄 고분 출토 유물 사진, 그리고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한반도 고인돌 벽화 복사본까지. 바트르, 이것들을 보세요. 손전등빛 아래 사진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바트르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이미지에 같은 요소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날개 펼친 새, 물결 문양, 하늘을 향한 수직선 또는 기둥,
그리고 일부 유적에서는 무지개 형태의 호까지. 지역도 달랐고 시대도 1000년 이상 차이가 났지만 핵심 상징은 동일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군요. 바트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1만 1000년의 시간과 5000km의 거리를 넘어 같은 상징이 반복된다는 건 그들이 같은 이야기를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노아의 방주. 바트르가 제 말을 끝냈습니다. 구조물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발 2300m, 산 아래로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어요. 저는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3000km 떨어진 곳에 아라랏 산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산. 그리고 여기 알타이 산맥. 그 사이를 사람들이 걸어왔던 겁니다. 믿음을 간직한 채, 기억을 잊지 않은 채. 이 높이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트르가 옆에 섰어요. 우리 조상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큰 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고 산 위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물이 물러간 뒤에도 매년 산에 올라와 감사의 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나요? 바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년 여름 노인들이 산에 올라와 젖과 술을 뿌리며 하늘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걸 오보제사라고 부르죠. 아주 오래된 풍습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티베트 고원 해발 2800m 지점에 있었습니다. 라싸에서 12시간을 달려온 오지였어요.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유적 앞에 섰을 때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돌재단이었어요. 지름 15m, 높이 4m의 원형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쌓아 올려져 있었는데 각 단마다 수로가 파여 있었어요. 알타이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였지만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제단 정상에 올랐습니다. 중앙에 높이 3m의 돌기둥이 서 있었어요. 기둥 꼭대기에는 새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향한 새. 바람에 깃털이 흔들리는 것처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현지 안내를 맡은 라마승 텐진이 제 옆에 왔습니다. 예순이 넘은 노승이었지만 산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저 기둥은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입니다. 조상들은 저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들어준다고 믿었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텐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물이 다시 오지 않기를요. 우리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산만 물 위로 나와 있었고 사람들은 산 꼭대기로 피신했죠. 물이 물러간 뒤 그들은 하늘에 감사하며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전설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먼 옛날 하늘이 노해 비를 40일 40밤 내렸습니다. 땅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죽어갔죠. 한 의로운 가족만이 산 위로 피신해 살아남았어요. 물이 끝없이 차올랐지만 가장 높은 봉우리만은 물 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새를 날려보냈어요. 새가 돌아오면 아직 물이 차 있다는 뜻이고 새가 돌아오지 않으면 땅이 드러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텐진이 계속했어요. 어느 날 새가 푸른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알았죠. 물이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얼마 후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다시 땅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곳에 올라와 감사의 제를 드렸어요. 텐진 스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해져 왔나요?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말로 전하고 또 전하기를 수백 세대. 아마 이 제단이 세워진 그때부터일 겁니다. 저는 돌기둥에 손을 댔습니다. 거친 돌 표면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이 돌이 여기 선 지 1만 년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2주 후 중국 윈난성 다리 자치주의 석굴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100m, 창산 산맥 중턱에 자리한 석굴이었어요. 입구는 좁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색, 검은색,
흰색 안료로 그린 벽화였는데 보존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천천히 움직이며 벽화를 관찰했어요. 왼쪽 벽면에는 물결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이 솟아 산을 덮는 형상이었어요. 가운데 벽면에는 산 위에 사람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무릎 꿇은 자세였어요. 오른쪽 벽면에는 새가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새가 사방으로 날아가고 그중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천장. 저는 손전등을 위로 향했습니다. 천장에 7색깔의 호가 그려져 있었어요. 무지개였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모두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핵심은 동일했어요. 물, 산, 새, 무지개. 심판, 피신, 소망, 언약. 산은 그들의 성전이었고 물은 그들의 기도였다. 30년간 저는 과학자로만 살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증거를 찾았으며 논리로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알타이의 벽화 앞에서, 티베트의 제단 위에서, 윈난의 석굴 안에서 저는 과학자이기 전에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은 이렇게 넓고 당신의 기억은 이렇게 깊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걸어간 곳.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배낭을 메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2020년 9월 3일, 중국 청두의 쓰촨대학교 고문헌 연구소. 지하 3층 서고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습도 조절 장치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가마다 유리문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 수천 년 된 죽간과 비단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 장혜희 교수가 하얀 장갑을 건네며 말했어요. 다니엘 박사님, 이 문서들은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저는 장갑을 끼고 그가 가리키는 서가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희미한 약품 냄새가 났어요. 보존 처리된 죽간이 수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장 교수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꺼내 독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상서중 우공편입니다. 중국 고대 치수 영웅 우임금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저는 허리를 숙여 죽간을 들여다봤어요. 3000년 된 한자가 가느다란 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 교수가 옆에서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홍수가 하늘까지 치솟아 산을 삼키고 언덕을 덮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갔어요. 우가 이에 물을 다스려 9강을 열었다. 40일 40밤을 쉬지 않고 일했으며 마침내 물이 물러갔다. 40일 40밤. 창세기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장 교수님, 이 이야기의 구조를 분석해도 될까요? 그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단계 대홍수 발생. 2단계 선택된 인물, 우임금. 3단계 40일 40밤의 노력. 4단계 물의 통제. 5단계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제가 이미 분석해둔 다른 신화들의 구조를 옆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서사시. 1단계 신들이 홍수를 결정. 2단계 선택된 인물, 우투나피시 팀. 3단계 배를 만들고 탑승. 4단계 홍수가 지나감. 5단계 산에 배가 멈춤. 6단계 새를 날려보냄. 7단계 제단 건축. 티베트의 곰마 전설. 1단계 하늘이 노해 비를 내림. 2단계 선택된 가족, 곰마와 그의 아들. 3단계 높은 산으로 피신. 4단계 새가 푸른 잎을 물고 옴. 5단계 산에서 내려와 제단 건축. 인도의 마누 신화. 1단계 비슈누가 홍수를 경고. 2단계 선택된 왕, 마누. 3단계 배를 만들어 산으로 향함. 4단계 히말라야 봉우리의 배가 정박. 5단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됨. 화면을 바라보던 장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조가 거의 같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스의 데우칼리온, 한국의 단군 신화 속 치수 기록,
몽골의 아마르강 전설까지 총 12개 지역의 홍수 전승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대홍수, 선택받은 자, 산, 새, 새로운 시작. 순서가 조금씩 다르거나 세부 묘사가 달라도 핵심 요소는 동일했습니다. 장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신화학자들은 이를 원형 신화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보편적 이야기 구조라고 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건 원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각 민족이 자기 방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장 교수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화 전파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퍼졌을 가능성 말입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만약 문화 전파라면 전파 경로를 따라 이야기가 점점 단순화되거나 왜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화면에 각 신화의 상세도를 그래프로 표시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버전의 디테일 점수 8.7, 티베트 버전 8.3, 중국 버전 8.5, 한국 버전 8.1. 거리에 비례해서 단순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죠. 장 교수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약 같은 사건을 기억한다면 언어에도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제가 다음으로 조사하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언어학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어요. 물을 뜻하는 단어들의 어원을 추적해봤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어 마임, 아카드어 무, 산스크리트어 아파스, 중국 고대어 수이, 몽골어 우스, 한국어 고대형 물, 일본어 고대형 미즈. 발음도 철자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단어들을 기원전 1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비교 언어학 논문이 떴어요. 인도 유럽어족과 알타이어족의 물 관련 어근이 동일한 조어에서 분화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분화 시점이 정확히 기원전 1만 년경이에요. 장 교수가 화면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물과 관련된 동사들입니다. 흐르다, 범람하다, 잠기다, 피하다. 이 동사들의 어원을 추적하면 기원전 1만 2000년경 하나의 공통 어근으로 수렴됩니다. 기원전 1만 2000년. 장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말한 빙하가 녹던 시점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어가 갈라진 건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물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더 결정적입니다. 화면에 단어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각 언어에서 산, 높은 곳, 피난처를 뜻하는 단어들이었어요. 히브리어로 하르, 산스크리트어로 파르바타, 몽골어로 울, 한국어로 매. 장 교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들도 공통 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원전 1만 1000년경의 조어로 추정되는 파르라는 어근에서 모두 파생됐어요. 그리고 이 어근의 원래 의미는 단순히 산이 아니라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어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들에게 산은 지형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장 교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이건 인류사를 다시 써야 하는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신화학자들이 모방이라 부른 것은 사실 증언이었어요. 다른 말로 썼을 뿐 인류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흩어지기 전 인류는 하나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그 기억의 핵심이 바로 대홍수였어요. 노아의 방주는 단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 인류가 겪은 실제 사건의 상징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것을 우투나피시팀의 배라고 불렀고 티베트 사람들은 곰마의 피신처라고 했으며
중국 사람들은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다니엘 박사님, 밤새 생각해봤습니다. 당신 이론을 검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물리적 증거 말입니다. 물리적 증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장 교수가 파일을 펼쳤어요. 네. 유전자 증거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같은 사건을 겪은 생존자들의 후손이라면 DNA에도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혈통의 분화 시점을 추적하면 당신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다음 목적지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고분군에서 DNA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에요.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의 동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분석을 도와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 천리원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장웨이 교수에게 연락받았습니다. 고대 DNA 분석을 의뢰하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연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천 박사는 경청하더니 말했어요. 흥미롭군요. 우리 연구소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고대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컴퓨터를 켰어요. 이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골들의 모계 혈통 분석 결과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개통수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가지가 뻗어 있었지만 모두 하나의 굵은 줄기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이 공통조상을 추적하면 천 박사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1만 2천년. 빙하가 녹던 시점. 홍수가 일어난 시점. 장 교수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천 박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같은 혈통이 티베트, 중국 서남부 그리고 한반도 고대 유골에서도 발견됐어요. 지리적으로 3,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모계 혈통은 같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같은 곳에서 왔다는 뜻입니까? 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만 2천년 전 어딘가에서 이들의 공통조상이 살았고 그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흩어진 거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언어학적 증거, 신화학적 증거, 그리고 이제 유전학적 증거까지.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지난 석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린란드 빙하 코어의 기온 상승 데이터, 54개 지역의 홍수 신화, 2847개 산악 유적의 좌표, 12개 신화의 구조 분석, 언어 어원 추적, 그리고 DNA 개통수. 모든 선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만 2천년 전 실제로 대홍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했으며 그 기억을 간직한 채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했고 같은 구조의 재단을 쌓았으며 같은 상징을 벽화로 남겼어요. 다음 목적지는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분군에서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2020년 11월 1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초원에 도착했을 때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얀 평원이었고 그 위에 거대한 흙무덤들이 솟아있었어요. 스키타이 고분군이었습니다. 2500년 전 유목민들이 남긴 무덤이었지만 제가 찾는 것은 더 오래된 흔적이었죠.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33세 아만다 쿠주였어요.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유물연구원이자 중앙아시아 유목 문화의 세계적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이메일로만 얘기하다가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만다. 그녀가 웃으며 차로 안내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오늘은 영하 8도니까 따뜻한 편이죠. 차를 타고 고분군으로 향하는 동안 아만다가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논문 초고를 읽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던 유물들을 다시 보니 박사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어떤 유물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만다가 잠시 앞을 응시하다 대답했습니다. 모든 유물에 같은 상징이 반복됩니다. 새, 물결, 그리고 7색깔의 띠. 저는 그동안 이걸 단순한 장식 문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사님 논문을 읽고 나니 이게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해발 1800m 초원 위에 솟은 고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높이 15m, 지름 40m의 거대한 흙무덤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더 높아 보였어요. 이게 3호 고분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조성됐지만 내부에는 더 오래된 유물들이 있어요. 아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겠죠. 우리는 고분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현대의 발굴을 위해 뚫은 통로였어요.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30m쯤 걸어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아만다가 LED 조명을 켰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앙 벽면에는 거대한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어요. 높이 3m, 너비 5m의 황금 부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새의 발 아래로 물결 무늬가 파도처럼 흘렀어요. 청동과 터키석으로 만든 물결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새의 머리 위로는 7색깔의 호가 그려져 있었어요.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무지개였습니다. 믿기지 않죠? 아만다가 옆에 섰어요. 제가 처음 이걸 봤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이란계 유목민인데 왜 이런 상징을 사용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새의 부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나뭇가지가 물려 있었고 그 가지에는 3개의 잎이 달려 있었어요. 제 손이 벽면에 닿았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창세기 9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징조니라. 아만다. 이건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아만다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 청동 유물이 들어있었어요. 길이 30cm, 높이 15cm의 배 모형이었습니다. 선체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표면에는 파도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뱃머리에는 새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3호 고분에서 나왔어요. 아만다가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하늘의 배라고 불러요. 발굴 당시 부장품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죠. 저는 장갑을 끼고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꽤 나갔어요. 순도 높은 청동이었습니다. 배 밑바닥을 살펴보니 작은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대 스키타이 문자였는데 아만다가 읽어주었습니다. 산의 배. 물 위의 구원. 현지 전설이 있어요. 아만다가 배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큰 물이 왔을 때 산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하늘의 배를 타고 신과 만났다고 해요. 배가 산에 멈췄을 때 새가 날아가 땅을 찾았고 무지개가 뜨면서 물이 물러갔다는 이야기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아라랏 산에서 5,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초원에서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이 언제부터 전해져 왔습니까? 아주 오래됐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전하는 식으로 수백 세대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고분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였을 거예요. 저는 배낭에서 DNA 채취 키트를 꺼냈습니다. 아만다, 유골에서 샘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은 조상에서 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만다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의 유해니까요. 고분 중앙실로 들어갔습니다. 돌관 안에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어요. 2500년 전 스키타이 전사의 유골이었습니다. 저는 멸균 장갑을 끼고 치아 하나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그리고 대퇴골에서 작은 뼈 조각도 얻었습니다. 이 샘플들은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로 보낼 겁니다. 제가 샘플을 밀봉하며 말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이 사람이 어떤 혈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만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박사님 이론이 맞다면 이 사람은 노아의 직계 후손이겠네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5개의 고분을 더 조사했습니다. 각 고분마다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했고 벽화와 유물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모든 고분에서 같은 상징이 반복됐습니다. 새, 물결, 무지개, 산. 그리고 하늘의 배.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아만다와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정체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이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황금에 새기고 청동에 부어 후손에게 전한 거예요. 3주 후 베이징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천리원 박사의 DNA 분석 결과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개통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카자흐스탄 고분군 6개소의 유골 모두 동일한 모계 혈통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은 제가 이미 분석했던 몽골 알타이, 티베트 고원, 중국 서남부 유적의 고대인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혈통이 약 1만 2천년 전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분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메일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결과가 놀랍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들이 무작위로 같은 혈통을 가질 확률은 0.002% 미만입니다. 이들은 분명 같은 조상 집단에서 왔으며 약 1만 2천년 전부터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천리원. 저는 즉시 아만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만다,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조상들은 알타이, 티베트, 중국의 산악민들과 같은 혈통입니다. 1만 2천년 전 한 곳에서 출발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만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만다. 이건 노아의 자손이 흩어진 물리적 증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만 2천년 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의 후손이 흩어졌고 일부는 서쪽으로, 일부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산을 따라 걸었어요. 알타이를 넘고 티베트를 건너고 카자흐스탄을 지나며 그들은 조상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물마다 상징을 새겼으며 세대마다 전설을 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떠난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이동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자손들과 함께 동쪽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의 끝을 찾을 차례였어요. 카자흐스탄에서 동쪽으로 3,000km, 중국 서남부의 강족이 사는 땅, 그리고 그보다 더 동쪽 한반도. 언약의 마지막 보존자를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2월 7일 중국 윈난성 다리 자치주 창산 산맥 해발 2200m 지점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강족의 후손으로
85세의 나이에도 매년 봄이면 산 위로 올라가 제사를 지낸다고 했어요. 이름은 양즈푸.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조상은 산에서 왔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어요. 큰 물이 왔을 때 산으로 피했고 물이 물러간 뒤에도 산을 떠나지 않았죠. 산은 우리의 어머니이고 물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노인이 저를 산 중턱의 제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눈 덮인 좁은 오솔길을 30분쯤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타났어요. 그곳에 돌로 쌓아 올린 제단이 있었습니다. 지름 5m, 높이 1.5m의 원형 구조물이었어요. 알타이와 티베트에서 본 것과 비슷했지만 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물기를 내는 수로가 정교하게 파여 있었어요. 사방으로 4개의 수로가 뻗어 있었고 각 수로는 정확히 32도 각도로 경사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측정한 모든 유적과 동일한 각도였죠. 이 수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양 노인이 제단에 올랐어요. 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봄에 눈이 녹으면 물이 이 제단으로 흘러옵니다. 우리는 그 물이 제단 위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물은 흘러야 해요. 고이면 썩고 넘치면 재앙이 됩니다. 저는 수로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물이 흐르며 만든 매끄러운 표면이었어요. 조상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물이 다시 범람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늘이 노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수 기술이 아니었어요. 신앙이었습니다. 물을 제어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낳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들도 산에서 제단을 쌓으며 같은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강족의 신앙과 동이족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연구실 책임자가 오래된 문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후한서 동이열전입니다. 기원 후 100년경 기록이죠. 문서를 펼치자 한문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책임자가 읽어주었습니다. 동이족은 산과 물을 다스리는 백성이다. 하늘에 제사하되 물기를 내는 방식으로 했다.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물이 사방으로 흐르게 하며 이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피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족의 치수 신앙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동이족의 이동 경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책임자가 다른 문헌을 가져왔어요. 산해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족은 서쪽 고산지대에서 왔으며 동쪽 바다로 향했다. 그들은 물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고 산에 제사하는 풍습을 가졌다. 서쪽 고산지대. 티베트와 윈난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바다. 한반도와 일본을 의미했어요. 제가 추적해온 유적의 흐름, DNA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동이족의 이동 시기는 언제로 추정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기원전 5000년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수집한 유적 연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윈난성 유적 기원전 8000년, 중국 서남부 산악지대 기원전 6000년, 황하 상류 기원전 4000년, 한반도 기원전 3000년. 시간순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참 데이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계는 동이족을 문명 밖의 오랑캐로 취급해왔습니다. 이들이 고도의 치수 기술과 신앙 체계를 가졌다는 건 인정하기 어려워할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을 오랑캐라고 부른 건 중원의 왕조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오래된 전통을 지켰습니까? 황하를 정복하며 권력을 키운 왕조들입니까? 아니면 산에서 묵묵히 제단을 쌓으며 하늘을 섬긴 사람들입니까?
한 달 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서연 박사를 만났습니다. 37살의 그녀는 한국인 문화인류학자로 고대 한반도의 산악신앙을 15년간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제가 보낸 논문 초고를 읽고 직접 연락해온 분이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논문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조상들이 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한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산과 물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조상의 기도 자리예요. 전국에 산제당이 수백 곳 있고 지금도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민속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신앙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조선 치수제도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굴된 기원전 1500년경의 수로 유적, 제천단터, 그리고 고인돌 벽화 사진까지. 보세요. 이 수로의 각도와 구조가 박사님이 조사한 티베트, 윈난, 알타이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정말로 같았습니다. 수로의 경사각 32도, 원형 기단, 사방으로 뻗은 배수로. 5000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설계 원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 학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독자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었어요. 왜 하필 이 각도일까? 왜 하필 이 구조일까? 이제 박사님 연구를 보니 알겠습니다. 이들은 같은 전통을 공유했던 거예요.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고 나옵니다.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물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기후를 다스리는 지혜죠. 노아의 후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물의 통제였습니다. 홍수를 겪었기 때문에요.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민속에 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봄 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죠. 그리고 물맞이라는 풍습도 있어요. 물이 범람하지 않게 강가에서 제를 올리는 겁니다. 저는 윈난성에서 본 강쪽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이었어요. 5000년의 시간과 3000km의 거리를 뛰어넘어 같은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 이 유적들을 직접 가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이미 일정을 짜놨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고대재단, 충북 단양의 석회동굴, 경남 김해의 수상가옥터, 그리고 평양 근처의 고조선 유적 자료까지. 한 달이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강원도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1200m 산 정상에 남아있는 돌무더기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니엘 박사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반도에 고립된 민족이 아니라 인류의 거대한 이동 경로 끝에 선 백성이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중원의 왕조들은 동이족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진짜 보물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것. 황하를 정복한 자들은 왕이 되었지만 산에 제단을 쌓은 자들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명은 바뀌었지만 언약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맞네요.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봉우리들이 보였어요. 저 산들 위에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동이족은 오랑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백성이었다. 그들은 물을 정복하지 않고 다스렸으며 왕을 섬기지 않고 하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도 이 땅에 살아 숨쉰다. 다음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곳곳에 남은 조상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저는 언약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했어요. 2021년 5월 12일
충청북도 단양의 석회동굴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서연이 앞장서서 동굴 입구로 들어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동굴 내부는 서늘하고 축축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50m쯤 들어가자 공간이 넓어졌어요. 천장 높이가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한서연이 큰 LED 조명을 켰어요. 순간 동굴 벽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겹겹이 쌓인 퇴적층이었어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색깔이 다른 층들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층을 보세요, 다니엘 박사님. 1만 2천년 전 형성된 퇴적층입니다. 2019년 탄소연 대측정 결과 정확히 1만 1847년 전으로 나왔어요. 저는 벽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었어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대고 층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색깔이 층마다 달랐는데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굵은 자갈과 모래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 위로는 다시 고운 흙이 쌓여 있었고 그 위로 또 거친 퇴적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격렬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제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렸어요. 물이 갑자기 밀려왔다가 잦아들고 다시 밀려왔다가 빠진 흔적이에요. 쓰나미나 대홍수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퇴적 패턴입니다. 한서연이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2층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평소보다 420배 많은 물이 짧은 시간에 유입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걸 고대 홍수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코어에서 본 1만 2천년 전의 급격한 기온 상승, 알타이와 티베트에서 발견한 홍수 퇴적층, 그리고 지금 여기 한반도 중부의 석회동굴에서 발견된 동일 시기의 물의 흔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도 물에 잠겼어요.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살아남았고 물이 빠진 뒤 내려와 다시 삶을 시작했죠. 이 동굴도 그런 피난처 중 하나였을 겁니다.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는데 바닥에 검게 탄 흔적이 있었어요. 화덕터예요. 한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탄소연 대측정 결과 기원전 8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토기 파편과 석기도 발견됐어요. 벽면을 살펴보던 중 희미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안료로 그려진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에 많이 바랬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물결 위에 떠있는 배 같은 형상.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새. 알타이, 티베트, 카자흐스탄에서 본 것과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한서연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람들도 같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에서의 구원, 산으로의 피신, 새가 가져온 소망.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굴을 나왔을 때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저는 산 아래로 펼쳐진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1만 2천년 전 이 땅도 물에 잠겼었어요. 저 평야 전체가 물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이 산으로 올라와 동굴에 숨었으며 밤마다 벽에 그림을 그리며 구원을 기도했을 겁니다. 일주일 후 경남 김해의 가야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수상가옥터가 발굴되고 있었어요. 발굴 현장 책임자 박준호 교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서연 박사님, 그리고 다니엘 박사님이시군요. 이메일로만 얘기하다가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발굴 현장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땅을 1m쯤 파낸 곳에 목재 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검게 탄화된 나무였지만 구조는 명확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 기둥들이 특이합니다. 수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며 기울어진 줄 알았는데 분석 결과 애초에 이 각도로 박았더군요. 저는 기둥 하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도계를 꺼내 측정했어요. 지면에서 58도. 역산하면 수평면에서 32도 경사를 이룬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각도. 네, 놀랍죠?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구조가 홍수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차올라도 기둥이 부력을 받아 구조물이 떠오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마치 배처럼요. 한서연이 자료를 꺼냈어요.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카자흐스탄 고분에서 발견된 하늘의 배 모형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수상재단의 설계도. 모두 같은 각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3,000km 떨어진 곳인데 구조가 완전히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같은 건축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같은 지식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줄자를 꺼내 직접 각도를 재봤습니다. 32도. 오차 0.5도 이내. 5,0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 3,000km 떨어진 티베트, 그리고 여기 한반도 남쪽 끝. 모두 같은 각도로 물을 대비했다는 건 공통의 기억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은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한서연이 말했어요. 두려워하되 섬겼고 피하되 다스렸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배운 교훈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평양 근처의 고조선 제방 유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직접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1990년대 남북 공동 학술조사 때 작성된 상세한 보고서가 남아 있었어요. 기원전 2000년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방은 단순히 물을 막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물의 방향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방 곳곳에 수문이 있었고 물이 특정 방향, 정확히 동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수로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왜 동쪽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통에서 동쪽은 생명의 방향이에요. 해가 뜨는 곳, 새로운 시작의 방향이죠. 물을 동쪽으로 흘려보낸다는 건 재앙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떠올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다는 기록.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후 인류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구절.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고조선의 제방, 물을 동쪽으로 흘려보내는 설계.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언약은 여기까지 흘러왔군요. 아라랏 산에서 시작된 구원의 기억이 5,000km를 건너 이 작은 반도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서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민속에 산제라는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드립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땅에 부으며 풍년과 평안을 기도하죠. 창세기의 번제와 같군요. 제가 말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한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맞이라는 풍습도 있어요. 홍수철이 되기 전 강가에 가서 물에게 제를 올립니다. 물이 범람하지 않기를, 마을이 안전하기를 빕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3,000년, 5,000년, 어쩌면 1만 년을 이어온 신앙의 형태가 지금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아요. 물을 두려워하되 다스리고 산을 섬기되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 한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반도에 갇힌 민족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을 지켜온 백성이었던 건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중원의 왕조들은 여러분을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진짜 보물은 권력이 아니라 기억이었다는 것.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언약의 기억은 산 위의 제단에서, 강가의 기도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예시야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산을 예배했고 그 예배는 곧 생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국제학회에서 발표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증언할 겁니다. 세상이 믿을까요? 한서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습니다. 1만 2천 년 동안 살아남은 기억처럼요. 2021년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홀 42개국에서 온 신학자와 고고학자 1200명이 객석을 채웠습니다. 국제신학학술 대회 마지막 날 저는 특별 초청 연사로 서 있었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 87장의 슬라이드에 담겨 있었어요. 다니엘 리드 박사님 입장하시죠. 진행요원의 목소리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대로 걸어나가자 조명이 눈부셨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다니엘 리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만 2천 년 인류의 여정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 땅까지 흘러왔는지 증언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그린란드 빙하 코어 그래프가 떴어요. 1만 2천 년 전 지구 기온이 50년 사이에 7도 상승했습니다. 빙하가 녹았고 물이 육지를 덮었으며 인류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전 세계 홍수 전승 지도. 54개의 점이 하나의 곡선을 그리며 동쪽을 향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2847개의 산악 유적 좌표를 분석한 결과 95.7%가 동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알타이, 티베트, 카자흐스탄, 한반도 유적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모든 유적에서 같은 상징이 반복됩니다. 새, 물결, 무지개, 산 위의 제단. 이들은 모두 창세기 7장과 8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알타이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진 유골들은 1만 2천 년 전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분화되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노아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알타이, 티베트, 카자흐스탄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진 붉은 곡선.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지만 그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산에 제단을 쌓았고 물을 다스렸으며 하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마지막 보존자가 바로 한반도의 백성이었습니다. 중원의 왕조들이 권력을 다투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산에서 제단을 지키고 강에서 물을 다스리며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컨벤션홀 천장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하늘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완벽한 반원을 그린 무지개가 컨벤션홀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3,000명의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홀을 채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서연이 다가왔어요. 다니엘 박사님 해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낸 게 아닙니다. 증언한 겁니다. 1만 2천 년 동안 이 땅이 지켜온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 헤맨 건 유적도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만 2천 년 전 한 가족을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무지개는 여전히 하늘에 있었고 언약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에 멈췄지만 언약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12,000년 전 아라랏 산 방주에서 시작된 언약의 기억이 오늘 한반도에서 증언되었습니다. 다니엘 리드가 2년간 추적한 6,000km의 여정이 알타이와 티베트와 카자흐스탄을 거쳐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과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이 지켜온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